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드디어 7월 1일,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특별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을 이 하급심에게 넘기겠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공적 행위는 면책을 받지만은 사적 행위는 면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하급심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빅윈이라고 본인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둘로 나누입니다. 오피셜 컨덕트 공식적인 행동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가 그 당시에도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되지 않을 그런 면책 특권으로 인정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빗, 민간 행동이나 사적인 행동이나 또 언오피셜한 그런 행동은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아하. 이렇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6대 3으로 이제 보수파들이 모두 6이고 진보파들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6대 3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오피셜 행동인지 아니면은 사적인 또 언오피셜한 행동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행정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미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된 것을 아마 이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공소장을 약간 변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 추크나칸이라는 타냐 추크나칸이라는 연방지법 판사가 이것은 전혀 이렇게 이제 사적인 행동, 이 공식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대선 결과 뒤집기인데 그 당시에 인용했던 것이 대규모 유권자 부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근거가 이제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위대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몰락하려는 그런 것을 부추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기소 내용 자체가 좀 무리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오피셜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의 제기한 것도 아니고 대선 결과를 좀 임의대로 뒤집으려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짜 선거인단까지 일부 주에서는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절차나 법적인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방지법 판사가 분명히 이것은 사적인 행동 또 언오피셜한 행동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닌데요. 문제는 그 재판이 원래 3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거든요. 워싱턴 DC 재판이.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이니까 상당히 늦어진 데다가 앞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재판을 1심에서 시작을 하려면 또 하려고 막 그렇게 결정한다 그러면은 또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다 보면은 결국 대선 전에는 아마 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시간 벌기에는 벌써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것이 유무죄 판결보다도 일단은 재판이 먼저 시작이 돼서 유죄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누구나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의사당 정보 사태 같은 것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도 일단은 선거 전에 재판이 시작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이제 오늘 판결로 더 지연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11월 5일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되자 또 이제 취임한 내년 1월 20일 취임할 때 그 전에는 재판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1심 판결 나오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또 이런 기소나 재판이 다 중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연방 대법원의 면책 특권 판결이 어찌 보면은 그 사람 9명의 대법관들, 특히 보수파 6명의 대법관들이 상당히 그 노골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 대신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고 하급 법원에게 판정을 내리도록 돌려보내는 동시에 시간은 좀 벌어주는 그래서 빠져나갈 여유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을 했던데 이것이 무슨 뭐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니까. 트럼프의 가장 최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것을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낙선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런 판결을 결국 그 법적 투쟁이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네. 거기에 자신이 임명한 3명의 보수파 대법관과 또 3명도 자신이 아니지만은 더 오히려 더 강경 보수파들이 2명에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6대3의 판결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뭐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 그런 판정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하급 법원에서는 아니 대법원은 왜 공을 우리에게 넘기는 겁니까?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측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파셜 부분적으로 아마 이렇게 판결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 판결 보면은 오피셜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 중에 있는 것. 그거는 지금 헌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만 한 소리죠. 당연히. 그러나 사적인 그다음에 사적이거나 이제 그런 그 언오피셜한 행동은 면책 특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쪽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했는데 근데 그런 판정은 하급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떠넘긴 게 아니라 일단은 연방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조차도 이런 사실심 판단은 아니거든요. 법률심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역할이지만은 실제로 사실 심리로 이게 언오피셜인지 오피셜인지 이런 것을 판정하는 것은 연방 1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연방 1심 연방 지법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주 최악의 토론으로 지금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내부에서도 지금 후보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가족들과 당 고위 지도부들은 바이든 유지 쪽으로 기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워싱턴? 네, 일요일에 캠프 데이비스 선장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당 고위 지도부가 CNN의 일요 토론 등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볼 때는 이 후보 교체론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토론을 잘못한 것은 뭐 분명하다. 그렇지만은 그 토론 한 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명석함이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주 이제 인지 능력이나 뭐 그런 기억력 이런 것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은 또 지난 3년간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는 정상반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왜 물러났느냐 라면서 결국은 그 키포인트 계속 간다라는 데 모두 일치
질 바이든 여사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 바이든 여사 말 아니면은 듣지 않는 데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원고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 지도부들도 결국은 뭐 그냥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속사정은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후보를 교체해도 꼭 트럼프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렇게 갈 경우에 후보까지 교체되면요,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선거까지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의원들을 중심으로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오히려 즉각 이제 그냥 가자, 계속 가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큰 손들, 선거 자금을 기부해온 큰 손들의 대부분도 계속 지원하고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즉 선거 자금을 계속 대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론이라는 게 계속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CBS 뉴스가 토론을 망친 다음에 바로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시에 정말로 그만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한 10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뉴욕타임스 같은 것도 노골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목소리 있는 건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 또 측근들, 또 연방 상하원의원,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상당수, 지도부, 또 큰 손들까지 해서 달리 지금 대안은 없다. 이러다 보면은 그냥 가자라는, 그다음에 뭐 9월 10일 하루 더 한 번 더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 않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상당히 이거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그것이 이제 형성이 돼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일단 그런 계속 킵고잉한다는 그런 쪽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여기에 이제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면은 이제 상당히 또 상황도 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해야 한다는 그 의견이 전체 등록 유권자들에서도 2월 달에는 63%에서 지금 72%로 9포인트나 올라갔고,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원들 중에서는 더 올라갔습니다. 46%, 36%에서 46%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20포인트나 뛰어서 민주당원들도 이제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때문에 이제 불출마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져 나온 것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민주당 등록 유권자들 보면은 출마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 56%, 54%, 후퇴해야 한다라는 것이 46%입니다. 약간 높습니다. 지지 여론이 약간 이제 킥고잉이 좀 높은데, 이게 고작 8%포인트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론 추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또 만회를 하느냐. 한 번 토론으로 이번에 뭐 토론 망쳤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고령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얼마나 일축시키느냐, 시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론도 움직일 것이고, 그 여론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중도 사퇴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출마를 계속하고 결국 또 대선 안에서도 역전극을 펼치느냐 여부가 한가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토론이 9월 10일에 있잖아요. 9월 10일 토론도 네. 제대로 못하면 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이 아주 짧은데, 그러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사람들은 네.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사설을 통해서 일찌감치 얘기하는 게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9월 10일에 2차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잘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가면은 정말로 때는 늦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때가 늦기 전에 네. 후보를 교체해서 또 좀 젊고 신선하고 그런 또 후보를 내세워야만 바람을 일으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낙선시키고 네. 이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뭐 지금 고집한다고 해서 계속 출마해서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대선전에 나설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예 그 새로운 후보가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간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쪽에서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 걸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상황 변화를 별로 반기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로는 지금 아주 나는 바이든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3살 반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3살 반 차이의 고령에서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 정반대로 젊고 신선하고 그런 아주 패기 넘치는 에너제틱한 그런 후보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바꾼다 그러면은 정말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측이나 그렇죠. 공화당에서도 제발 그냥 바이든이 킥고잉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영에서는 네. 그렇게 정말로 그냥 그럼 갖다 바치는 거에다 뿌린다. 네. 네, 네. 트럼프로 네. 가면은 네. 네. 9월 10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한번 그렇게 고령 리스크를 보여주면은 뭐 당연히 그 리스크가 괜히 네. 리스크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실기를 하기 전에 미리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아마 지금도 마크에서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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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리 안면을 트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독립기념일을 맞는 주말 동안에 엄청난 인파가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정치 매체 더 힐이 어제 그처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 이후에 잔뜩 부각된 이 고령 리스크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특유의 자신만만한 태도로 토론을 주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네. 군사 경제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밖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조에 따라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미국이 지원을 줄일 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나토 정상들은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조율하는 기구 신설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거든요. 네. 미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방위비를 추가로 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맥케인 연구소 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없이도 이러한 관계들이 더 성장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리 더 좋은 관계를 다져두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토론 이전부터 이미 이런 노력은 엿보였는데요. 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지난 4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을 했었죠. 또 폴란드 대통령도 같은 달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고 네. 그에 관해서 매우 즐거운 분위기에서 친근한 만남이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력 정책 중 하나인 폭탄 관세를 피하기 위한 로비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은 올해 초 대서양 협력 조정관을 미국에 파견시켰습니다. 이 조정관은 공화당 주지사들과 접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토론 이후에 대사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에 들려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바로 러닝메이트가 되려는 정치인들. 이 초고액 자산가인 슈퍼리치의 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재계와의 인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나 선거전의 그 전투력 같은 게 러닝메이트 자격 요건으로 거론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의 정치 헌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참 설명입니다. 힘들어지네요. 그러면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슈퍼 리치 후광 경쟁에 나섰어요? 우선 탐 커튼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네. 억만장자 스티브 윈의 적극적인 천거에 힘입어서 예. 최근 공화당 부통령 후보 경쟁에서 급상승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카지노 업계의 거물이었던 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 하고요. 네. 특히 윈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다른 억만장자들에게 트럼프 캠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도 러닝메이트 선정 과정에서 윈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든든한 돈줄을 가진 사람들이 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통령 후보군에 오른 다른 인사들도 지금 재계 인맥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데. IT 사업으로 거부가 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재계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억만장자 투자가 탐 시벨은 최근 트럼프 캠프에 $50만 보냈고요. 이건 이제 버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또 버검 주지사의 스탠퍼드대 MBA 동기 딕 보이스 전 버거킹 회장도 $10만 트럼프 캠프에 보냈습니다. 보이스 전 회장은 버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면 보다 많은 정치 자금을 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버검 주지사는 자신이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선거 운동에 사제를 투입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설명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인사들도 또 있다면서요? 네, 벤처 투자업계 출신인 JD 벤스 상원의원도 재계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벤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실리콘밸리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1,200만 수확하면서 자금 동원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와우, 예. 그런가 하면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캇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자신의 정책 그룹을 지원하는 재계 인사들과 화합하는 등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계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뉴욕타임스는 스캇 상원의원을 지원하는 재계 인사들도 그가 올해 대선에서 사실 뭐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예전에는 이런 거 이렇지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참 별일이 많이 생기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 이곳 남가주에서도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목요일입니다만 금요일 등 휴가를 내서 이제 연휴로 쭉 쉬는 경우도 많을 듯합니다. 특히 LA 국제공항을 통해서 항공기로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주민들 상당히 많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8일까지 무려 90만여 명이 LA 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TSA 측은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TSA는 가장 붐비는 날도 꼽았는데요. 독립기념일 바로 전날인 7월 3일 수요일
그리고 7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일엔 11만 9천여 명이 그리고 8일엔 11만 8천여 명이 각각 LAX를 통과하게 될 걸로 추산됐습니다. 그나마 가장 덜 붐비는 날은요.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독립기념일 당일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객이 이렇게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검색대 줄 통과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네.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TSA는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총동원해서 그나마 최대한 효율적인 검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리체크의 경우엔 검색대 줄이 약 10분 또는 그 미만, 그리고 일반 검색대 줄은 30분 또는 그 미만 걸릴 것으로 TSA는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시간 충분히 갖고 그렇게 미리 공항에 나서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바로 코로나19 감염입니다. 맞아요. 오늘 아침 캐런벨스 LA 시장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새로 나왔는데요. 네,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플러트가 재배종이 되면서 LA 카운티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증가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이 지난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더라도 최소 38개 주에서 이렇게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나서 CDC는 더 이상 이런 감염 사례를 집계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병원 응급실 기록에서 감염 증가세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이번에 여행한다면 특히 비행기 안에선 마스크 착용하는 등 특별히 조심할 것이 권고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AI, 인공지능 얘기가 한창인데 이 심장병 치료에도 지금 인공지능 AI가 사용이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AI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뭐 애플이나 삼성에서도 이제 AI를 이용한 어떤 핸드폰 앱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또 네. 챗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앱도 많고요. 그래서 이 AI가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리서치 연구 목적이 되는데요. 네. 이런 AI를 이제 의료계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내과이기 때문에 이 AI가 심장내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AI 자체가 이제 심장내과에서 뭐 허가를 받거나 광범위하게 쓰이거나 뭐 심장내과 의사를 대치해서 AI를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거나 그렇게까지 나아가 있지는 않고요.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제 저희가 심장내과 진료를 보게 되면 심전도나 심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심전도나 심초음파에서 AI를 사용해서 심전도, 심초음파의 그런 어떤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용도로 먼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팔 다리에 전극을 연결해서 심전도라는 걸 찍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빨간 종이에 그래프 같은 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이 판독을 해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심근경색이 전에 있었는지, 심장 마비나 하트어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정맥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AI가 인간을 그러니까 심장내과 의사를 밀어내고 AI가 이런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시다사이나이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심전도와 심초음파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일례로 2023년 4월에 저희 시다사이나이에서 이제 네이처라는 굉장히 좋은 논문에 이런 AI를 이용한 그런 심초음파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심장내과가 분석하는 것만큼 AI도 비슷한 정도로 이런 심초음파나 심전도를 분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런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심장내과 의사를 많이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인류의 그런 수명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AI가 이제 도입이 되고 사용이 되면은요, 인간의 수명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정도로 연장이 될까요? 네, 저는 이 AI를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많이 적응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될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어떤 놓치는 부분, 그런 부분을 AI가 보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일례로는 이제 의사의 접근이 제한이 되는 그런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골 같은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의사의 진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럴 때 AI를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중요한 소견이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을 인지를 해서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바로 진료나 치료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먼 일이 되겠지만 이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를 이용해서 심장병의 무슨 어떤 증상을 찾아내기도 하고 치료도 가능하고 모든 면이 다 지금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아직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AI를 이용한 치료는 아직 좀 먼 일인 것 같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AI를 이용한 진단. 그러니까 심전도나 심초음파 아니면 패치형 심전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심장병을 진단을 하는데요. 네. 참고로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애플 워치나 뭐 삼성 워치 같은 그런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 시계 자체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시계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한 거를 AI가 이제 분석을 도와줌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부정맥을 진단을 해서 부정맥이 진단이 되면 이제 닥터스 오피스 의사들한테 그 AI 자료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제 빨리 그 진단을 하고 그 환자를 이제 오피스로 오게끔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AI가 심장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아직 치료나 이런 쪽에는 먼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심전도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심초음파는 의미를 좀 알겠는데 심전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심전도는 일단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측정하는 그래프고요. 예. 심장에서 이제 심장 박동이 있을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 미세한 전류를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 전류를 분석을 하면 부정맥이 있는지,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심장의 크기는 어떤지, 또 심장의 기능은 어떤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임상적인 그런 경험과 어떤 지식이 필요하는데 이런 걸 이제 흔히 저희가 AI에서 말하는 딥러닝 이런 걸 이용해서 AI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미세한 소견 같은 거를 AI가 픽업을 해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끔 되는 겁니다. 그 심전도 테스트라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옷을 열고 이 몸에다가 여러 가지 패치를 붙여가지고 줄을 연결해서 하는 그게 심전도 테스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심전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할 때는 왼쪽 오른쪽 팔, 왼쪽 오른쪽 다리, 그다음에 가슴에 6개의 전극을 넣어서 그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전기를 분석을 해서 우리 심장이 어떤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걸 판단할 때 예전에는 AI가 없었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그걸 잘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좌우가 되는 거였는데. 그거 달고 테스트하면 이게 그래프로 뭐가 쫙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심전도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저희 같은 심장내과 의사들은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그런 미세한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하는데 이제 경험이 없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AI가 그 놓치는 거를 아.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소견이 있으니까 이럴 네.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저희가 그런 미세한 소견을 캐치를 해서 환자를 진단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의 분석하고 AI의 분석이 서로 엇갈릴 수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엇갈릴 수도 있고 예. 이제 빠진 그런 소견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음흠. AI가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어. 미세한 소견까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소견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저희가 맞고 AI가 틀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AI가 맞고 저희가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부정맥이라는 게 그러니까 딱 일정하지 않게 맥이 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죠. 어떨 때는 항상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정맥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그 테스터기를 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워치나 삼성워치 같은 그런 기구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리닉에서 쓰는 패치형 심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기계에서 줄이 나와서 그 줄이 팔, 다리, 가슴에 전극을 붙여서 이제 저희가 심전도를 찍는데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렇게 밴드에이드 같은 정도, 그런 작은 정도의 그런 사이즈의 패치형 심전도가 있어서 네. 그 기계를 심장 위에다 붙이면 많게는 2주 또 더 많게는 4주까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심전도를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부정맥이라는 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글쎄 정상이다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정도 이 부정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그런 패치형 심전도를 우리 몸에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이고 있으면 이제 그 기계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심전도를 계속 저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인간이 하나씩 확인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겠죠. 이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AI를 훈련을 시켜서 부정맥을 찾게끔 하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정상일 때와 부정맥일 때를 바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맥이 있는 환자를 진단을 할 때 이런 AI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AI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건 없을까요? 일단 AI로 인한 큰 부작용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아직 네. 현재 기술이 AI를 이용한 치료에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진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진단이 인간을 대신해서 하는 진단이 아니라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어떤 큰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AI의 정보를 이제 저희가 맹신을 하면 안 되겠죠. AI가 주는 정보를 잘 선별을 해서 그렇겠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AI가 주는 정보를 100% 믿을 수는 없고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죠. 네. 그 당뇨병을 갖고 계시는 분 가운데 팔에 이렇게 동그란 그 패치 붙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당이 올라가면 거기서 네네. 삐삐삐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네. AI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AI를 이용한 기술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패치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혈당을 측정을 하려면 이제 핀으로 이제 손가락 끝에 피를 내서 그 네. 피를 가지고 혈당을 체크했는데요. 이제 그런 패치로서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몸의 혈당을 체크를 해서 혈당이 낮거나 높을 때 이제 알람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서는 AI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군요. 그런 기술도 머지않아서 AI가 접목이 되면 바로 거기서 AI가 혈당이 높거나 낮은 걸 디텍션해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의사 오피스에 바로 연락을 한다던가 이런 기능은 이제 AI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조그만 거 하나 이 몸에다가 하나 붙이고 있으면 내 몸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지금 뭐가 이상이 있고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시대가 오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